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데요. 정확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상사뿐 아니라 이 동료, 후배 막론하고 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게 금지된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 괴롭히는 것의 기준이 뭔지도 좀 모호하고 또 가해자를 처벌할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 글쎄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걸 보고 직장은 그런 곳인가 보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를 생각하고 또 동료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우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자는 좀 이렇게 받아볼게요. 직장 내에 훈훈한 내 동료 이야기. 네, 오늘 뉴스에서 이 괴롭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좋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야근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아이 봐. 이렇게 배려 많은 동료가 있으신가요? 혹은 일이 많아서 점심 식사를 건너뛴 나를 위해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다 준 그런 동료가 있으신가요? 이런저런 미담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훈훈한 내 동료 이야기.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이용해서 여러분 문자 주제에 맞는 글 올려주시고요. 또 이곳에서 저희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혹시 생방송으로 못 들으신 분 계시다면은 유튜브에서 라디오 전국 일주 검색하시면 또 다시 듣기 가능하다는 것, 화면과 함께 제공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취율 조사 전화. 예. 제가 언젠가부터 매일 이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한중 카페리에 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려 한 200명 가까이 승선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사고는 이제 오늘 새벽 0시 55분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옹진군 자월도 서쪽 1.4마일 해상을 지나가던 12,000톤급 카페리선 신욱금양호 기관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엔진 일부 태웠고 기관실 내부 소화장치가 이제 작동하면서 불은 이제 금방 꺼지긴 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승선 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좀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겠네요. 승무원들이 상당히 대처를 잘했다 그럽니다. 네. 곧바로 안내 방송을 내보냈고 또 이 승객들 대부분 자고 있었는데도 일어나서 이 안내에 따라서 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구명조끼 입고 갑판으로 이동을 좀 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해경정도 당연히 이제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승객들 안전 다 이렇게 챙기고 네. 이렇게 했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대응이 신속했다 이런 네. 평가입니다. 네. 자,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죠. 일부 학교에서 이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도 제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 어제 인천시청에서 이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네.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 지역에서 지난 1일부터 수질 검사 진행을 했고 전 지역이 블록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블록별 안정화 단계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이 구역별로 네.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뭐 일부 가정에서도 여전히 조금 뭐 필터 착색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 어찌됐건 뭐 대표 지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고 정상화 선언은 주민들과 논의 끝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구와 영종도 학교 134곳 수질 기준 또 필터 기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 일부 수돗물을 활용한 급식을 이제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 그러니까 118곳은 생수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것도 일단 뭐 수질 필터 검사 결과 각 학교에 이제 통보가 됐고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수돗물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댕기열 바이러스가 있는 모기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고요? 네, 오늘 인천 소식이 많은데요. 이것도 인천 지역입니다. 예.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 사업을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런 속에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서 반점 날개 진모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두 네.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 두 마리에서 댕기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뭐 인천 지역 특히 영종도 지역의 특성상 항공기를 통해서 이 댕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모기가 유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 댕기열은 주로 이집트 숲 모기하고 흰줄 숲 모기로 전파가 되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흰줄 숲 모기 국내에 있긴 하지만 감염 사례는 없는 상태인데 이러면 이제 조만간 감염 사례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 특히 반점 날개짓 모기 같은 경우에 이 전파 능력이 규명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좀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된다. 일단은 뭐 방제 활동 그리고 이제 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리핀 같은 데서는 이미 국가 감시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그래요. 네. 조심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습니다. 경북 봉화군에서는 소나무 제선충병이 또 발생해서 이 산림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봉화에서는 2017년 8월하고 11월 사이에 소나무 제선충병이 이제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방제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고, 그래서 이 청정 지역 지위 회복을 지금 앞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또다시 발생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 일단 봉화군의 이제 봉성면, 금봉리의 한 야산 소나무 고사목에서 일단 이 질병이 확인이 좀 됐다 그러고, 이 제선충병 관련한 그 치료도 일부가 지금 발견이 됐다 그래요. 네. 이번에 이제 발생한 지역은 지난번에 이제 발생했던 지역으로부터 한 7.9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정은 그 4차선 도로 인근이어서 그 인근 차량대로 해서 이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고. 네. 이게 지금 경북 지역 전체에서도 최근에 이 재발할까봐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아직까지 뭐 경북의 이제 청송, 울진, 울릉 뭐 이 지역은 미감염 지역이고 영양, 문경은 청정 지역을 되찾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네. 서둘러 방제에 나설 수밖에 없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취소 등이 따른 가운데 이 지자체의 일본 보이콧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방자치단체들 해외 연수가 최근에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수랄지 방문이랄지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경상북도 의회 그 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이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했다 그러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제주도로 간다 그럽니다. 울산시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체육 단체 관계자하고 공무원 한 50여 명이 일본 홋카이도 스포츠센터 비롯한 그 체육시설 견학 계획을 가졌다가 이제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그 요즘에 지자체 이제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맥주 판매를 이제 중단한다든지 일본 맥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일도 좀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일부 그 충남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금 18일 날 출범을 시킨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뭐 일제 잔재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것들 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자, 이 구의원이 같은 당 소속 다른 구의원의 이 발언 내용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발언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아주 네. 뭐 토시까지 똑같았습니까? 어땠습니까? 토시 정도만 고치고 그대로 이제 썼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례가 뭐 이번에 좀 발견되긴 했는데 뭐 이 경우에만 있을까, 다른 지역에는 없을까, 뭐 이런 좀 의심도 들고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들이 이런 걸 내면서 다른 지역 거를 많이 좀 사실은 복사를 해서 쓰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논란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심해서 이게 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 달서구의 이제 홍모 의원이 지난 3월 22일에 달서구 의회 이제 제2회 본회의 때 5분 동안에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이란 주제로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이제 930자 정도 중에서 일부 토시만 바꾸고 다른 구에 있는 구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원고하고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사전에 그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긴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해서 써도 되느냐 그래서 뭐 참고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더니 이게 좀 그대로 이제 쓴 바람에 그 당사자도 굉장히 좀 황당해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의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그러게 합니다. 말이에요. 그 네. 발언 듣는 사람도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 문자 주제는 직장 내 훈훈한 내 동료 이야기입니다. 들어온 문자 좀 살펴볼까요? 2885님. 괴롭힘 이제는 물러가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점심 도시락 후배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돌렸답니다. 도시락을 직접 싸우셨나요 혹시? 아니면 주문해서 돌리셨나요? 0949님 처음 입사해서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할 때 점심도 같이 먹어주고 다정스럽게 챙겨주던 직장 동료 생각납니다 하셨고 9968님 혼자 피아노 학원 운영 중인데요. 초등학생이 김밥 한 줄 가지고 왔네요. 아이고 이 어린아이들이 저의 동료입니다 하셨어요. 5284님 회사 근처 식사 후 장맛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을 때 직원이 우산을 가져다 줬어요. 어찌나 고맙던지 하셨네요. 0912님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고 자취하면서 아침마다 샌드위치 챙겨주던 옆 부서 여직원 정말 고마웠답니다 하셨어요. 처음 문자 주셨네요. 0912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6519님 학원 차량 기사입니다. 넉 달째 일하고 있는데 학원 원장님 매일 간식 준비해서 수고한다는 인사와 함께 늘 챙겨주신다고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 방송 통해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6519님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직접 드시든지 아니면 원장님께 한번 선물하시든지
6519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 내 훈훈한 동료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유튜브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게시판 이용해서 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자, 이 방송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다시 보기 라디오 전국 일주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울산 지역으로 가볼게요. 자,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네, 지금 울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울산은 아주 화창합니다. 현재 기온 26도로 많이 덥지도 않아서요. 네. 활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울산에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이 태화강 일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산림청에서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2015년 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는 태화강 국가정원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전체적인 공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죠. 태화강 국가정원은요, 8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울산 태화교에서 삼호교 사이 3.7km 구간으로 여의도 광장의 약 4배 크기인데요. 네. 이곳에는 심리대 숲을 비롯해서 29개의 크고 작은 정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은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고 연어와 은어, 황어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고 있고요. 네. 또 5만여 마리의 떼까마귀와 백로가 찾고 있는 생태계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태화강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 직후에 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화교에서 삼호교 구간의 둔친의 83만 5,452제곱미터의 태화강 지방정원이 드디어 대한민국 제2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생태, 대나무, 무궁화, 참여, 계절, 물이라는 6개의 주제와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29개의 크고 작은 정원, 태화강만의 자랑인 백로, 떼까마귀 등 태화강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이 국가정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눈부신 성과가 있기까지 20여 년 전부터 산업화로 오염된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복원한 우리 울산 시민 모두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 덕이었습니다. 네.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변모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지난 1960년대 울산이 국가 최대 산업도시로 급성장하게 되면서 90년대 중반에는 태화강의 수질이 6등급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태화강은 각종 오폐수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고요. 물고기는 떼죽음을, 철새들은 둥지를 버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2004년 하수 처리장을 설치해 태화강 살리기에 나섰고요. 에코폴리스 울산의 일환으로 당시 밭과 쓰레기 매립장이던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들과 남구 3호 등의 둔치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후 2011년에 태화강 대공원이 문을 열게 되고요. 지난해에 태화강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한 후 올해 드디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울산 시민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오랫동안의 염원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울산 지역 분위기 상당히 좋겠습니다. 정말 모처럼 찾아온 반가운 소식에 설렘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태화강 국가정원 광장 입구에도 이 지정을 축하하는 대형 아치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미 간판도요 국가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데요. 제2호 국가정원이 된 태화강 정원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좋고 저는 울산은 최고지. 국가정원 환영해야지. 보시다시피 좋잖아요. 사방으로 확 트였고 꽃에다가 얼마든지 쉬쉬갈 수 있고 울산의 영광이죠.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좋고 사는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해야죠. 국가정원이라고 한마디 이렇게 또 입구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아요. 저번에 왔을 때는 울산 전체적으로 돌아보려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태화강 쪽에만 굉장히 좋네요. 여기.
막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국가 정원이 된 걸 좀 대내외에 널리 알려야 되겠어요. 네, 울산시에서는 오는 10월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을 열 예정이고요. 국가정원에 걸맞은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서요. 그동안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던 이 울산이 생태도시,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또 국가정원이 된 만큼 앞으로 이 정원을 더 잘 가꿔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올여름 휴가 어디로 떠날지 못 정하셨다면요.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이 된 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보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울산이었습니다. 김양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좀 많이 찾아가 주시고 어쨌든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더 활기찬 울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목포 소식 알아보죠. 김대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네, 목포에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국내 강제 동원 문제가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거나 무기를 만들기 위해 조선 사람들을 광산이나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네. 해남군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옥매광산입니다. 회장님, 여기에서 몇 분이나 올라가야 돼요? 한 20분. 20분? 와, 이 길이 되게 비탈졌네요. 비탈지니까 한 올라오면 힘들어. 그래. 나도 힘들고. 이야, 미끄럽고. 떼돌이 명반석이. 이것이 쇠로 여기를 치잖아요. 쇠로 망치로 치면은 망치가 기스가 나버려. 그 정도 강해. 일본 40년도에 저 돌을 분쇄를 해서 저기서 축출해 낸 거예요. 특수 알루미늄으로. 내가 옛날에는 176m였어. 높이가. 그런데 지금 163m 정도밖에 안 나와. 상봉을 깎아먹어버렸습니다. 네, 목포에서 자동차로 50여 분 거리에 있는 해남군 문내면 신흥마을.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옥매산인데요. 네. 옥매산은 조선시대부터 광물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인 광부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갔는데 우선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7, 80도 정도 됐고요. 네. 수풀은 무성하고 산 자체가 대부분 크고 작은 돌들로 이루어져 낮은 산이지만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좀 힘드셨겠어요.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정상에 도착할 때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길 곳곳에 어른 키높이의 돌탑이 쌓여 있었는데요. 네. 지난 2012년부터 박철희 씨와 마을 주민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돌탑을 쌓은 겁니다. 네, 사실 이 옥매광산 사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광산을 운영한 회사는 일본의 아사다 화학 공업 주식 회사인데요. 일제 강점기였던 1910년부터 장식용 석체를 채취했고 1924년부터는 명반석을 집중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반석은 알루미늄 원료로 태평양 전쟁 당시 전투기 등 군수품 제작에 이용된 건데요. 네. 동원된 조선인이 한때 1000여 명에 달했는데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노천광산의 바위를 폭파하고 광석을 캐내는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습니다. 네. 옥매광산에서 생산된 명반석을 다시 일본에 보내야 하잖아요. 예. 산 정상에서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길 중턱에는 1차 명반석을 저장할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 선착장에는 가로 50m, 세로 30m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광산에서 도르래를 이용해 이 두 곳에 명반석을 옮겨 저장했는데요. 벽 두께는 1m가 넘고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곳곳에 포탄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 가파른 산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콘크리트 건물 짓는데도 또 이 동원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도로도 가서도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의 본토 공격이 임박해오자 일본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포진지 등 군사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구축합니다. 1945년 3월 일본은 옥매광산 광부 300여 명을 제주도로 이동시켜 동굴을 파거나 진지를 만드는 작업에 동원하는데요. 네. 해방이 되고 8월 20일 새벽 1시 이름 모를 35톤급 목선은 220여 명을 태우고 제주도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완도 청산도 앞바다를 지날 무렵 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침몰했는데요. 예. 구조된 사람은 100여 명, 절반 이상인 120여 명은 그리던 고향 땅을
못했습니다. 아, 그 배에서 불이 나면서 또 목숨을 잃으셨군요. 그러면 구조된 사람 1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네,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91살의 김배군 어르신이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인데요. 그래요? 네, 어르신은 17살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매광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쇠붙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 제주도에 갔던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었습니다. 김배군 어르신입니다. 네. 광산에서 광부들은 굴을 파고 우리는 그 이제 철공 기술자라고 해서 별도로 철공 일을 했지. 배가 불이 나니까 그 배에 있으면 불 타주니까 바다에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이제 뭐 판때기도 있고 뭐 있고 뭐 악고떼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붙잡고 있다가 조금 구조가 된 거지. 아이고, 현장 상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진상규명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광산을 운영한 아사다 화학 공업 주식 회사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며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나서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제도도 지원 대상을 해외 강제동원 피해자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강제동원 관련 시설물도 무관심 속에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옥매광산 같은 국내 강제동원 시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정부에서도 초보 단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 역사든 성공한 역사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해석하고 가공해서 어떻게 우리 미래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러네요. 아르고 인문사회연구소 정혜경 연구위원입니다. 네. 옥매광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이 한반도에 8,3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일단은 정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특히 옥매광산의 경우에는 광산 현장도 있지만 그 중간에 직원들의 사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작업 현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착장이라던가 운반하는 적재 장소라든가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지금 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자체가 그것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옥매산과 콘크리트 건물은 조선대학교의 건물로 소유권이 지정돼 있는데요. 네. 해남군은 조선대의 소유권 매각 의사를 물었지만 거절당해 이 문제도 쉽게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상조사가 이렇게 더디네요. 그 규명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렵고 험난한 과정인데 이 생존자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네, 산봉우리 정상은 협곡처럼 움푹 파여져 있는 모습. 올라가는 길은 수풀이 무성해 이곳에 대한 정보와 지리를 알지 못하면 정상을 올라가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어요. 광부들은 떠났지만 분홍빛의 명반석은 아직도 나뒹굴고 있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던 흔적만 남아있는 옥매광산. 마지막으로 김배군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바라는 거 없어. 내가 뭘 바라겠어. 이제 와서 그놈들한테 강제를 접어서 과거서 한데 바라는 거 없어. 네,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던 시설은 개발에 밀려 사라져버렸고 이를 증언해줄 목격자도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떠났는데요. 피와 땀으로 쓴 역사의 교훈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더 이상 늦기 전에 일제 수탈을 여실히 보여주는 저장고를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해남 옥매산에 이 돌탑이 쌓여가는 이유 정확히 잘 전해주셨어요.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자, 직장 내 훈훈한 내 동료 이야기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경희 씨, 겨울엔 따뜻한 커피 한 잔, 선선한 가을엔 과일즙 음료, 오늘같이 더운 날은 얼음 동동 띄운 라떼 한 잔 출근할 때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곤 돌아보며 싱긋 웃어주는 주현아 고마워 하셨거든요. 이분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주현 씨에게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신데요. 3시 34분 됐고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과 서해안 그리고 영서 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미 20에서 40mm 안팎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중부와 남부 내륙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소나기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을 좀 달리해서 내립니다.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올 텐데 내일은 보다 약해져서 5에서 30mm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같은 소나기의 원인은 상층의 영하 10도의 한기와 하층의 남서류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데 있습니다. 내일까지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밤부터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맛비가 시작이 됩니다. 모래와 글피 사이에도 이 충청 이남 쪽으로는 비가 내리고 충청도 위쪽 서울을 포함한 그 지역들에서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27.4도인데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2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19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등 25도에서 32도로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4도, 습도는 66%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상황들이 많습니다. 바란나들목을 3km 앞둔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바란나들목 갓길에도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서서울 요금소 3, 4차로 막고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1km 구간이 혼잡하고요. 더 가서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쪽으로는 3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반대 방향도 역시 금천 일대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부터 반포 구간과 수원 일대에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구간이 지나시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 증권에 대해 허술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이라며 회원 제재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부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그동안 민생투쟁 대장정을 다니며 본 서민의 아픔과 국민의 고통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젖먹던 힘까지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제주 지역 이슈를 살펴볼 텐데 미디어 제주 김형훈 기자가 오늘은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는데 네, 지역 반갑습니다. 이슈 일단 사전에 취재하시고 오늘 다른 뉴스 취재차 서울로 네,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 제주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이렇게 뜨거운지요? 일본 문제를 좀 꺼낼까 하는데요. 일본이 여전히 사죄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강제 성노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주에도 그런 시설이 존재했다는 증언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위안소 이렇게 이제 부르긴 하는데 국제사회 통상 용어나 국제법적인 공식 용어는 모두 일본군 성노예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위안부 요 용어 자체도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군 성노예. 네. 예, 이렇게 좀 강제 성노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이른바 위안소라고 하는 것이 제주에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세계 자연유산 대표적으로 이제 성산 일출봉. 다들 아실 건데 성산 일출봉 그 바로 밑에가 성산리거든요. 네. 거기에 있었다는 증언이 이제 나왔고 두 곳이 이제 지목이 됐습니다. 증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럼 밝혀진 겁니까? 제주대학교 조성윤 교수하고 고성만 교수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과 강제 성노예제 장소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오시종 어르신 증언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얼마 전에 오시종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증언 듣고 이렇게 기자회견도 이제 가셨거든요. 예. 증언을 한번 들여다 보면은 성산 일출봉에 주둔한 해안 특공기지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럼 뭐 특공대들이 있던 기지를 말하나 자살 보죠. 특공대라고 이제 자살 할 수가 있죠. 특공대, 카미카제 생각나는데. 네, 그럼 바다의 카미카제?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참 됐죠. 1945년 일본이 패망을 앞두고 겨울 7호 작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제주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서 제주에 7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이제 상주를 했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여기에 같은데 요카렌이라고 자살 특공대 이렇게 이제 요카렌이라고 불렀는데 그 기지가 제주에 실제 있었습니다. 네. 또 강제 송노예제 장소로 추정되는 지역은 해안 특공기지 인근이라고 오시종 어르신이 증언해서 이제 밝혔고요. 기억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곳이라고. 네네. 아, 그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성산 일출봉에 네. 그런 또 아픈 현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일출봉 바로 밑에 보면은 또 기지가 직접 동굴도 만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어르신이 그 현장을 직접 보셨다는 거죠? 네. 그 네. 위안소 여성도 봤다고 하고 군인의 움직임도 직접 살폈다고 이제 보셨다고 하는데 당시 몇 살이셨대요? 당시 1945년 그 당시 16. 아하. 그러니까 꽤 나이가 좀 청년일 때니까 충분히 이제 기억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언을 들어보면은 쉬는 날에 자살 특공대원들이 줄을 쭉 이제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훈련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줄을 쫙 서 있는 경우에 딱 보니까 그날이구나, 그곳에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이런 증언들을 하셨는데 네. 혹시 관련 자료들도 좀 있습니까? 아쉬운 거는 역사적 사료로 나와 있는 건 없고 다만 네. 오시종 어르신이 이렇게 증언으로 토대를 했지만은 네. 그 장소에 있던 여성을 오시종 어르신이 나중에 한 차후에 직접 만난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성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5에서 6명의 군인을 상대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네.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거를 이렇게 또 털어놓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그렇죠.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에 저희가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저 어르신께서 이제 직접 증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글쎄 사료가 있으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주는 의미도 꽤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강제 성노예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국내도 있을 건데 추측만 계속 해왔습니다. 뭐 대구에도 있었다, 부산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제주에 특정해서 성산리에 존재했다고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예, 그래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내도 이제 존재했다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네. 강제 성노예제 장소에 대한 연구에 아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료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나온 사료는 없지만은 제주대 연구진은 오시종 어르신이 증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맞춰보지 못한 퍼즐을 하나 둘 이렇게 끼워 맞추는 네.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직접 그 피해 여성을 만나서 나눈 얘기까지 다 전달을 해 주셨으니까 네,
그거는 논문에 또 실려 있습니다. 논문에도 실렸어요. 그러면은 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연구진도 좀 높이 사고 있을까요? 당시 오시정 어르신이 제주 상황을 굉장히 잘 들여다보고 있고 네. 특공 기지 대원 그 6할엔 제복 그리고 훈련복 평상시 모습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일치한다. 제복 모습도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르신들을 좀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런 성노예제 관계가 당하고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 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연구진이 찾는 노력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제주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세심하게 좀 관찰할 필요도 있어 앞서 보입니다. 이제 대구나 부산 그렇죠. 이런 쪽에 네. 위안소 뭐 피해 여성들의 어떤 증언 네.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지금 이 어르신들 계속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 얘기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가 오늘 미디어 제주 김효은 기자와 함께 제주 지역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3시 46분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땅 예술기행 오늘은 서원으로 가본다고요. 이 조선시대 사립학교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지난 6일이든가요.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입니다. 네네. 그 9곳 서원 중에서 한 곳인 도산서원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그 도산서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중국, 일본 학사들도 인정하는 아주 걸출한 유학자인 태계 이황 선생을 기리는 그렇죠. 서원입니다. 그 1969년에 이제 사적 제 170호로 등재돼 있는 문화재입니다. 예. 천원권 지폐에 있는 그 서원이 네. 맞죠? 네. 도산서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퇴계 이황 선생의 예술 세계를 좀 접하는 시간이 될 텐데 이분의 시 세계를 우리가 좀 엿보면서 이 선생님의 어떤 면모를 좀 새롭게 아는 시간이 될 것 같은 기대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계 선생은 생전에 3,500여 수 이상의 시를 지으셨어요. 네. 제목이 전해지는 것만 그렇고 문집에 전하는 시만 2,000수가 넘는 아주 천생 시인이셨는데 네. 특히 이제 매화집이라는 시첩을 낼 정도로 매화꽃을 굉장히 사랑한 그 매화꽃의 시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태계 선생이 그 도산서원에서 기르시던 매화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문 한번 먼저 감상해 보시고 얘기를 이어보겠습니다. 네. 억도 산매 도산 매화를 생각하다. 이황. 호숫가 도산서당 몇 그루 매화꽃이 봄철을 맞이하여 주인 오길 기다리네. 지난해 국화 시절 그대를 버렸으나 아름다운 그 기약 어찌 또 버릴까. 병인년이 되어서는 바다 신선 만난 듯 정묘년은 나를 맞아 하늘에 오르는 듯 무슨 마음 오랫동안 풍진에 물들어 매화와 끊긴 인연 다시 잊지 못하는고. 이 시문을 낭송할 때 이 배경음악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악에 취해서 이 물론이죠. 낭송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게요. 예. 근데 여기서 이 매화꽃이 네. 뭐 연인, 사람 뭐 이런 걸 지칭하기도 하겠습니다면은 왠지 그 선비로서 정말 순수하게 매화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쓴 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이 시는 보면은 그 시 입구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그 선조의 명을 받아서 이제 상경해가지고 네. 서울에 올라와서 도산서원에 두고 매화를 그리는 그리워하는 이런 시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매화꽃을 그리는 마음에 억도산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를 쓰셨다는 이 얘기죠. 68세에 이제 그 선조의 명을 받아서 상경하셨다가 네. 그 이제 그 이듬해에 도산서원에 이제 두고 온 매화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시를 쓰신 건데 네. 그 말년에 쓰신 시기 때문에 순수한 선비 정신을 그렸다. 그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전혀 이 퇴계 선생의 어떤 사랑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전혀 없다고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그 뒤항이라고 하는 기생과의 그 인연에 관한 아하.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예. 충북 단양에서는 이제 뒤항제라는 지역 행사를 아주 오랫동안 치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자세한 근거 기록이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후세가 이제 부풀린 이야기다. 네. 인품이나 여러 낭만적인 성향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더 좀 이렇게 알려지게 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그 설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아주 유명하면 소문이 이제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그렇죠. 헷갈릴 정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 이야기가 진짜 사랑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시 한 편 또 감상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매화와 주고받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이 시는 그 도산서원에 다시 와서 예. 와가지고 이제 이 매화를 보면서 뜰에 심어놓은 매꽃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듯이 이렇게 그 화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럼 이제 퇴계 선생이 또 대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늦봄에 도산에 이르러 매화와 주고받다. 이황. 부귀와 명리가 어찌 그대와 어울리랴. 풍진줬던 지난 삶에 백발이 다 됐네. 지금은 다행히도 낙향 윤허 받았으니 하물며 오심이 내가 활짝 꽃필 때였던가. 주인이 답하다. 화정이 탐이 나서 그대 사랑함 아니라 맑은 향기 좋다 보니 사모하여 절로 없네. 나 이제 기약대로 그대 앞에 왔으니 꽃핀 시절 놓칠 망정 허물은 말아주오. 네, 제가 그 중간에 주답, 이 주인이 답하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퇴계 선생이 매화에게 말을 거는 그런 형식으로 낭송을 했는데, 자, 화정이 탐이 나서 그대 사랑함 아니라 화정이 뭘까요, 이게? 예, 저도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문가한테. 무슨 향기? 네, 향기가 아니라요. 네. 이게 그 소정자인데 옛날부터 쓰이던 그 매실을 쪄서 만든 조미료라고 해요. 오,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내가 매화를 좋아하는 게 어떤 조미료처럼 어떤 실익이나 얻으려고 뭐 마음의 위로나 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너의 그 깨끗하고 맑은 모습 자체를 사모해서 네. 절로 이렇게 우러나는 노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뜻이고, 이 뜻은 이제 해석해 본다면 어떤 도학자로서의 면모, 네. 어떤 맑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시였다. 이렇게 어떤 그 맑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는 시네요. 그러고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네. 도학자의 풍모라고 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산서원에 머무시면서 이 매화 기르면서 이런 시를 쓰셨는데 도산서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네네. 좀 짧았죠 아까. 그 도산서원은 그 퇴계 선생이 모든 벼슬을 놓고 낙향 후에 후학을 기르기 위해서 손수 건립하신 그 도산서당이 있는데 네. 그 몇 년 후에 돌아가시니까 그 옆에 제자들과 지방 유림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과 또 전교당, 네. 또 동제 서재라는 기숙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선조 임금으로부터 그 한석봉 선생이 쓴 편액을 하사받아가지고 그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네. 예. 그 이 서원은 그 이현석 선생을 기리는 옥산서원하고 이제 더불어서 영남 유학의 양대본산으로 불리고 있고요. 예. 그 이 도산서원이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데 안동에는 또 서해 유성룡 선생이 기리는 또 병산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행하시려는 분들은 이 안동을 꼭 들러서 그러네요. 한번 보시면. 예. 근데 이 퇴계 선생이 뭐 학자, 정치가, 행정가로 이제 유명한 분이셨는데 시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시를,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시를 많이 만드셨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게요. 그 왕소 교수라고 하는 대만 분이 계신데 예. 이분이 그 퇴계 시를 이제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인데요. 그 이분이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도연명의 감정과 주자의 사상을 지녔으며 두보의 경륜과 체제, 소동파의 문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 네. 뭐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시 한 편만 더 낭송해 볼까요? 짧게 네네.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퇴계가 율곡에게라고 하는 이제 이황 선생의 시인데 예. 그 율곡 선생이 이제 잠깐 들렀다가 안동에 들러서 이제 만나 뵙고 한 수 이렇게 읊으니까 거기 화답하는 시입니다. 네. 퇴계가 율곡에게 이황. 내 병들어 문 닫고 누워 봄이 온 줄 몰랐는데 그대 만나 얘기를 나누니 심신이 상쾌하구나. 선비의 높은 이름 헛되지 않음을 알았는데 지난날 나는 몸가짐도 제대로 못해 부끄럽소. 깨끗한 곡식에는 강아지 풀 용납할 수 없고 새로 닦는 거울에는 티끌도 침범할 수 없다오. 부질없는 이야기는 모두 제쳐놓고 힘써 공부하여 우리 서로 친해보세.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35살이 납니다. 예, 율곡 선생이 더 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1501년생, 1536년생 그러니까. 네. 예, 그 이분이 사흘 동안 잠시 만나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진 뒤에도 5통 정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학문 논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네. 자, 오늘 이 서원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자축하면서 또 이 뿌듯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보경 작가와 함께 퇴계 이황의 시세계로 한번 빠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릴게요.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